네, 여기 제 집인데요. 죄송하지만 어제 잔금 치르고 오늘 이사 온 사람은 저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집주인은 접니다. 말도 안 돼. 제 아이들 여기에 있어야 해요. 그분 지난주에 위임장 들고 와서 계약 다 끝냈습니다. 아내가 집을 팔았다고요? 아이들까지 두고 어디로 간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오늘은 2박 3일 제주도 출장을 다녀온 사이 집이 팔리고 아내는 사라지고 남겨진 남자가 거지로 전락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은 폐지 더미 속에서 다시 피어났고 결국 건물주가 되어 떠났던 아내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인생 이야기 눈을 감고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기석 씨는 올해 42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선 말단 과장이었고 벌이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둘째 딸의 유치원 졸업을 기다리며 아이들과 조용히 살아가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아내는 육아에 전념하며 살았고 두 아이는 방학을 맞아 제가 사는 집에서 1시간쯤 떨어진 부산 기장에 계신 제 부모님 댁 즉 아이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댁으로 놀러 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오랜만에 단둘만의 시간을 보냈고 그 사이 저는 회사에서 2박 3일간 제주도로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출장을 떠나던 날 아내는 도시락을 싸주며 말했습니다. 일 잘 보고 와요. 아이들은 할머니 댁에 있으니 걱정 말고. 출장을 마치고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날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 9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삐삐삐 틀린 번호입니다. 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리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고 낯선 여자가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제 집인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어제 잔금 치르고 오늘 입주한 사람이 저예요. 전 믿기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안내음만 반복되었습니다. 그 밤 저는 기장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야 아이들을 볼 수 있었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너 출장 간 사이 애들 좀 쉬게 해달라고 해서 데려다 놓고 갔더라. 그래도 잘 다녀오라던데 왜? 무슨 일이 있냐? 아내는 제가 출장을 간 사이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집을 팔고 모든 예금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정리해서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말 한마디 없이 그날 이후 제 이름으로 남은 건통장에 찍힌 빈 잔고와 팔려버린 집 그리고 카드, 대금 고지서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집도 돈도 가족도 모두 잃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댁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눈앞은 캄캄했고 머릿속은 온통 도대체 왜 어디 간 거야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아내 연락됐나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연락 안 되세요? 며칠 전에 카톡도 탈퇴하던데 전화도 계속 꺼져 있던데 무슨 일 있는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내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장모님은 놀란 얼굴로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누구냐 은영이? 요즘 통 연락이 없네. 무슨 일 있는 게야? 전화도 없고 무슨 일 있냐? 모든 곳에서 모른다. 연락이 안 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국 경찰서에 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하러 왔습니다. 제 아내가 연락이 안 되고 집도 팔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인 실종은 범죄 정황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색이 어렵습니다. 혹시 가출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말에 속이 뒤집혔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집을 팔고 통장도 비우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정리했습니다. 아이들도 맡겨두고 사라졌습니다. 그걸 가출이라고 보십니까? 경찰은 그제야 진지해졌고 아파트 관리실 협조를 받아 CCTV를 열람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와 함께 큰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가는 제 아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고 그녀는 가방을 정리하며 제게서 도망치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무 단서도 없었습니다. 그 주 저녁 신용카드 연체 통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은 잔고 0원, 집은 이미 남의 이름으로 넘어갔고 퇴직금 담보로 받은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도 모두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남자, 그게 저였습니다. 아이들 도시락도 못 사주고 물조차 끓여줄 수도 없는 현실. 저는 작은 짐 하나 챙겨 아이들과 함께 기장의 부모님 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제 인생의 진짜 밑바닥이 시작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기장의 본가에
아이들과 함께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서 회사에 출근한 것은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하루 종일 거의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말은 안 하셨지만 하루하루 빠르게 늘어가는 전기료, 식비, 초등학생 아이들이 2명 더 생긴다는 건 어느 날 저는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아버지라기보다 그냥 술주정꾼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나는 삶 그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큰 배신감에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큰 것을 내가 이해를 한다. 하지만 사람이 죽어도 산 사람은 또 살아가야 하지 않겠니? 너가 그런다고 너의 아이들에게까지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서야 되겠니? 지난 일은 잊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니? 어머니의 그 말씀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였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회사는 끝나고 친구들고 모두 떠나고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용불량에게 일자리를 줄 회사는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산대학교 지하철 근처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 사이에 낀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마트에서 버려진 종이 박스 자전거 뒤에 끈으로 묶고 그걸 밤새 끌고 다니는 게 제 유일한 수입이었습니다. 그렇게 폐지를 모아 동네 고물상으로 가던 어느 날 고물상 사장이 말했습니다. 형씨, 박스 정리 깔끔하게 하네. 원래 이런 일했어.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인생 처음입니다. 그 사람은 말없이 폐지 무게를 재고 무게보다 더 많은 현금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애들 있는 것 같아서 더 얹었어. 다음에 또 와. 그 말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고물상 사장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그 사장은 어느 날 제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에 철거 현장 하나 있는데 일당 나쁘지 않거든. 몸 좀 쓰면 돼. 나랑 갈래? 저는 두말하지 않고 따라 나섰습니다. 철거 현장은 먼지투성이었고 벽을 허물고 가구를 드러내고 페인트 칠 벗기고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받은 현금 봉투 안에는 폐지 줍기 이틀치보다 더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 아직도 일할 수 있구나. 그날 밤 아이들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냄새 나는 작업복을 입은 아빠를 보며 조용히 밥을 떠먹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철거 현장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망치질에 먼지 날리고 벽을 깨고 천장을 뜯고 페인트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공간. 그런데도 저는 입에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고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같은 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젊은 사장 한 명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은 절 유심히 보더니 작업이 끝난 뒤 슬쩍 물었습니다. 형님, 혹시 철거 쪽 계속 생각 있으세요? 그럼요.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합니다.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철거 하나 있는데 믿을 만한 사람 몇 명만 데리고 오시면 형님이 팀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전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3명의 일당을 모아 첫 철거팀을 꾸렸고 조심스럽게 팀장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첫 현장에서는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누가 보기엔 쓰레기였지만 제가 보기엔 쓸 수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고장났지만 상태는 괜찮은 식당용 냉장고, 도색만 벗겨진 세탁기, 약간 깨진 전자레인지와 50인분 전기 압력밥솥과 일반 압력밥솥까지. 전 작업을 마친 후 폐기 직전 물건들을 몇 개 실어하고 물상 사장에게 부탁해 보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혹시 손 좀 보면 팔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날 밤 낡은 공구를 꺼내 냉장고를 열고 배선을 살피고 뒷판을 열어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낡고 찌든 기계지만 전 그걸 다듬고 닦고 조이고 다시 조립했습니다. 이틀 뒤 SNS 중고거래 앱에 올린 첫 글이었습니다. 상태 양호한 리퍼 냉장고. 무료 설치 가능. 당일 수령 가능. 진심 담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첫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무료 설치해 두시는 거예요? 집이 좁은데 가능하실까요? 제가 직접 옮겨드릴게요. 중고 냉장고를 판매한 그날 제게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 뒤로도 철거 작업 끝날 때마다 작동 가능한 폐가전들을 따로 챙겼고 고장난 물건도 손을 보면 쓸만해진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물건은 점점 쌓였고
고물상 사장 창고 한켠으로는 모자라 동네 외곽에 보증금 100만 원짜리 컨테이너 창고 하나를 임대했습니다. 벽도 없고 천장에 구멍이 뚫린 작은 창고. 하지만 거기서부터 제 사업이란 것이 시작됐습니다. SNS 중고 장터에 하루에 하나씩 물건을 올렸고 무료 설치와 직접 배송을 약속하며 고객에게 신뢰를 쌓았습니다. 형님, 물건이 너무 깨끗해서 놀랐어요. 설치도 직접 해주시고 다음에 지인한테도 소개할게요. 입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고 한 달에 냉장고만 15대, 세탁기 10대, 에어컨 7대가 팔려나갔습니다. 어느덧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사람들의 신뢰를 파는 일이 되어 있었고 제 컨테이너 창고도 더 이상 비좁은 창고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작업을 주던 인테리어 사장이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철거 물량 많이 들어와요. 건물주들 망해서 문 닫는 데가 많거든요. 그 말에 저는 문득 망한 가게들만 수없이 철거했던 지난 1년이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가게들은 철거만 하나요? 그 뒤엔 뭐가 되나요? 그는 말했습니다. 대부분 경매 넘어가요. 그런 거 관심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철거 현장에 나갈 때마다 그 건물이 나중에 얼마에 낙찰됐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망한 식당, 폐업한 카페, 닫은 편의점, 그 뒤엔 건물 경매가 반드시 따라왔습니다. 어느 날 철거한 가게 중 하나의 경매 공고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보증금 몇백이면 응찰 가능한 물건. 그동안 중고 판매로 모은 돈이 1,000만 원 조금 넘게 있었고 고물상 사장에게 형님, 내가 뭔가 해보려 한다는 말에 500만 원을 더 빌려 생애 첫 경매에 응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는 낙찰됐습니다. 철거했던 그 공간에 직접 인테리어 자재를 깔고 벽을 고치고 직접 페인트를 바르며 내 가게를 만든 그 순간 제 인생은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건물에 직접 조명을 달고 페인트를 바르고 변기까지 직접 설치하며 만든 첫 임대 공간. 세입자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인테리어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철거도 했고요. 한 달 뒤 월세 70만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그건 제가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번 돈이었습니다. 그 후로 같은 방식으로 작은 점포 몇 채를 더 낙찰받고 철거 후 리모델링하여 새를 놓았습니다. 중고 가전 매장은 이제 직원 5명이 돌아가고 있었고 월세 수입만 한 달에 1,200만 원이 넘는 순간도 찾아왔습니다. 가게를 접으면서 슬퍼하던 사장님들이 형님 같은 분한테 넘어가서 다행이에요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제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직접 가게에 나가 고객 응대를 마치고 있었을 때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녀였습니다. 제 아내였던 사람. 그녀는 초췌한 얼굴에 흐트러진 머리, 한 손엔 비닐봉지를 들고 제 가게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당신 나야?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잘 됐다는 얘기 듣고 정말 잘 됐더라. 나 애들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고개를 숙이더니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내가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주변은 조용했고 제 직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왔지?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떠난 날부터 당신을 아내로 여기지 않았어. 그리고 아이들도 더는 당신을 기억하지 않아.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나 버렸어.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래서 이제 와서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 줄 알았어? 당신이 떠났던 그날 나는 다 잃었고 지금의 나는 당신이 다시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가게 밖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떠난 이후 저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초등학생이던 두 아이는 이제 각각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체격이 제법 커졌고 딸아이는 이제 제게 아빠 늙었어라며 놀릴 정도입니다. 일요일이면 아이들과 함께 밥을 해먹고 근처 바닷가를 산책하며 예전처럼 웃고 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고가전 매장은 이제 직원 12명이 돌아가고 있고 제 이름으로 된 건물은 기장, 해운대, 양산까지 총 9채, 월세 수입만 해도 매달 4천만 원을 넘깁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전처럼 화려하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그날을 떠올립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본가에 맡겨놓고 집을 팔고 돈을 빼서 사라졌던 날.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통해 내 인생이 바뀌었음을 인정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버려진 사람이라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했고 끝까지 책임지려 했던 제 선택이 결국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입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원망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삼겹살을 굽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고기를 뒤집고 조용히 앉은 아버지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가 떠난 덕분에 나는 가장 나다운 내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었고 누군가가 실제로 겪어낸 인생이었습니다. 상처도 배신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려 했던 그 마음이 결국 새로운 삶을 만들어냈죠. 사연 나팔수는 앞으로도 이처럼 가슴 깊이 울리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